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따져야 할지도 모르겠다. 너 대체 엄마를 왜 보일러도 고장난 방에서 재웠어? 네 눈에는 엄마가 아파서 골골거리는 것도 안 보이냐? 아니, 그게 왜 제 탓이에요? 갑자기 찾아오셨는데 그럼 우리 집 안방을 내드릴 수도 없잖아요. 아니면 우리 애를 그 방에서 재울 수도 없고요. 너는 아직도 너가 잘했다고 생각하냐? 네 엄마한테 그렇게 소홀히 대한 건 내가 절대 용서 못하는 일이야. 이래놓고 나한테는 건물을 빨리 내놓으라고? 너는 양심이 있는 자식이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이 문제랑 그 문제는 다른 일이죠. 아침에 너희 엄마 아침밥은 차려줬냐? 엄마가 안 드시고 그냥 가시겠다고 하셨어요. 이런 천하에 불효막심한 놈이 있나? 너는 부모가 너한테 돈이나 주는 사람인 줄 알아? 젊은 것들이 열심히 일할 생각은 안 하고 부모한테 빨대 꽂아 살려는 것부터 잘못됐어. 평생 놀고 먹으면서 살고 싶으면 젊었을 때는 그만큼 열심히 살아야 할 거 아니야? 너한테 재산 물려줬다간 다 날려먹을 게 뻔한 일이다. 내가 마지막으로 부모 노릇을 제대로 해야겠어. 오늘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0대 나이의 김 씨와 그녀의 남편입니다. 그리고 부부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죠. 뭐든지 쉽게 얻으면서 살아온 아들은 부모가 평생 열심히 살아서 이룬 모든 것들이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물론 자식이라고 하나 있는 김 씨 부부 입장에서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면 최소한 부모에게 고마운 마음이라도 가져야 하는데 아들은 부모에게 받는 건 당연한 일이고 부모에게 베푸는 것은 남보다도 못한 놈이었죠. 그 와중에 자기 처가에는 잘하는 듯한 아들의 모습을 보며 김 씨는 있는 정 없는 정이 다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남보다도 못한 자식놈 뒷바라지를 하느라 예정보다 훨씬 일찍 은퇴하고 시골에 내려와 살고 있는 김 씨는 지난 세월이 허무하게 느껴졌어요. 추운 겨울에 집에 찾아온 부모를 보일러도 안 들어오는 냉골 바닥에서 재우는 못된 아들과 며느리였습니다. 지금 아들이 살고 있는 집도 그렇고 모든 것이 자신들의 것이라 착각을 하고 있는 듯 했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남편이 당장 쫓아 올라왔어요. 그리고 후회의 눈물을 흘리게 만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김 씨는 20대 후반에 남편을 만나 결혼했어요. 처음엔 아무것도 없는 살림으로 시작했지만 둘이서 열심히 벌어서 모두 저축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이까지 낳아 기르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본인들이 먹는 것도 아껴가며 허리띠를 졸라매었고 버는 돈의 대부분을 저축했어요. 많이 벌어도 조금 쓰고 조금 벌면 더 조금 쓰며 아끼고 아껴서 살았고 부부가 결혼한 지 10년이 넘게 지났을 때는 꽤나 큰 금액이 모여 있었죠. 한 달에 이틀 쉬면 많이 쉴 정도로 일만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로지 돈을 버는 것에만 집착하며 앞만 보고 달려왔기 때문에 이런 큰 돈을 어떻게 해야 잘 쓸 수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일단 우리 아파트를 한 채 살까? 지금 이 돈이면 은행 대출 없어도 살 수 있을 텐데. 저축 대부분을 아파트에 써버리면 그 다음은 불안하지 않을까요? 아들 졸업할 때까지는 여윳돈이 좀 있어야 할 텐데. 그럼 주식에 투자를 좀 해볼까? 은행 이자는 점점 낮아지는데 계속 넣어두기도 좀 그렇고 말이야. 그것도 할 줄 아는 사람이나 하는 거죠. 돈 다 날리면 어떡해요? 이런저런 고민이 많았던 부부에게 남편의 친구 중 하나가 목돈이 생기면 무조건 부동산을 사야 한다며 조언을 해주었어요. 대한민국에서는 무조건 부동산을 사야 해. 주식? 그런 거 아무 소용없어. 결국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부동산 투자한 놈만 살아남는다니까. 하긴 김 씨 부부의 주변에도 부자가 몇 명 있었는데 어떻게 부자가 된 건지 물어보면 전부 부동산이었어요.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했고 열심히 발품을 팔던 어느 날 부동산에서 어떤 매물 하나를 추천받았습니다.
4층짜리 신축 건물이었는데 1층에는 상가가 2개 들어가 있었고 2층, 3층엔 월세 세입자가 다 들어와 있었죠. 4층은 주인집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건물을 시세보다 싸게 내놓았다 하더라고요. 김 씨와 남편은 몇 날 며칠 고민을 했고 다른 부동산을 찾아 비슷한 건물의 시세도 알아보고 다녔는데 역시나 이 건물보다 괜찮은 가격과 조건은 없었습니다. 일주일 고민 끝에 김 씨와 남편은 대출을 절반 정도 끼고 그 건물을 매수했어요. 억소리 나는 대출이 두렵기도 했지만 이번 기회가 아니면 앞으로의 인생이 바뀔 기회가 없을 것 같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모아둔 돈을 다 털어서 얼떨결에 건물주가 되어버렸죠. 그 전까지는 돈이 있어도 남의 집에서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건물 4층에 김씨네 식구가 들어가게 되면서 졸지에 내 집까지 마련이 된 셈이었습니다. 건물 모든 층이 꽉 찬 만실이었고 매달 들어오는 월세로 은행 이자를 내고 나서도 생활비 이상의 넉넉한 돈이 남더라고요. 그때부터 일을 하지 않아도 생활이 가능했었는데 김씨 부부는 하던 일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대출도 빠르게 갚아나갈 수 있었고 형편은 점점 좋아졌죠. 얼마 후 1층 상가에서 장사를 하던 세입자가 계약이 만료되고 연장을 하지 않으면서 공실이 생겨버렸고 남편은 그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서 장사를 해야겠다 하더라고요. 남편이 1층에 치킨집을 차렸고 그로부터 몇 년 지나지 않아 주변 환경이 바뀌더니 상권이 넓어지고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안 그래도 대학 근처라서 상권이 나쁘지 않았는데 이제는 멀리서도 찾아오는 지역 명소로 자리 잡았고 김씨 부부가 운영하는 치킨집은 날마다 밀려드는 주문으로 행복한 비명을 질렀죠. 물론 부동산 가격은 덩달아 치솟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건물을 구입하고 불과 5년 사이에 김씨 부부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때 건물을 사지 않았더라면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생각하며 김씨 부부는 매일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이 잘 풀리고 살림이 피는 것과는 별개로 자식 농사만큼은 부부의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살림살이가 나아지게 되면서 하나뿐인 아들 교육에 투자도 많이 하게 되었죠. 하지만 투자한 만큼 성과는 전혀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누가 보더라도 공부하는 거리가 멀었어요. 대학도 재수까지 해서 겨우겨우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을 턱걸이로 들어갔습니다. 고등학교 때 들인 학원비와 과외비 그리고 재수하느라 들어간 비용만 해도 장난이 아니었고 대학 다니는 내내 학비며 생활비 모두를 부담한 건 역시 김씨 부부의 일이었죠. 그런 아들은 부모의 지원을 그렇게 받았으면서 졸업 후에 들어간 회사에서 겨우 1년도 되지 않아 그만두고 놀고 먹는 백수 생활을 하기도 했어요. 대학 다닐 때는 그래도 혼자 자취를 하니 눈에서 멀어지기라도 했었는데 졸업하고 백수가 되어 집에 들어와 놀고 있으니 참 답답한 마음이었죠. 다 큰 아들을 마냥 놀게 할 수는 없으니 일단 남편의 치킨집에서 일을 시켰고 어차피 언젠가는 다 물려줄 예정이라 미리미리 일을 시키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오히려 큰 직장 다니는 것보다 치킨집 일이 적성에 맞다 하더라고요. 회사에서처럼 남의 눈치 안 보고 일할 수 있으니 자영업이 편하다고 했습니다. 이러려고 대학까지 큰돈 들여 졸업시킨 건 아니었지만 시간이 지나니 다 체념이 되더라고요. 모두들 자식들이 좋은 대학 나와 좋은 직업을 갖길 바라지만 모든 자식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성실하게만 살면 어떤 일을 하던 상관없으니 다행인 일이었죠.
그렇게 김 씨 부부는 아들이 34살이 될 때까지 데리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은 결혼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김 씨는 아들이니까 집을 해가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아들이 먼저 말을 꺼내더라고요. 엄마, 아버지, 저는 이 일이 제 평생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결혼하는데 아버지 밑에서 계속 일하는 모습은 좀 아니잖아요.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시점에서 김 씨의 나이는 60이 막 넘었고 원래는 남편이랑 같이 70대 전까지는 계속 일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가게를 물려달라고 하는 아들의 제안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고민을 하던 차에 남편은 차라리 잘된 일이라며 가게를 아들에게 넘기고 우리 부부는 시골로 내려가 조용히 살자고 말을 하더라고요. 당신이나 나나 평생 일만 하며 고생하고 살았는데 이젠 시골 내려가서 텃밭 가꾸고 개나 키우며 조용히 살자. 그런 생활은 김 씨도 평생 꿈꾸던 일이었지만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다른 사람들은 시골 생활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데 우린 먹고 살 걱정 없으니 내려가서 편안하게 살면 좋지 뭐.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아들도 따로 신혼집 구할 필요 없잖아. 당장 가게에서 손을 떼더라도 건물 전체에서 나오는 월세가 있었고 김 씨네가 살던 집의 도배장판만 새로 해도 아들의 신혼집으로는 이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얼마 후 김 씨 부부는 2시간 정도 떨어진 남편의 고향 마을에 마당과 텃밭이 있는 단독주택을 짓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소소하게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며 노후 생활을 즐겼습니다. 여유 있게 살고 돈 걱정이 없으니 젊어서 고생한 보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대단한 부자는 아니었어도 나름대로 성공한 인생이다 생각했습니다. 아들도 집이 있고 평생 일할 직장이 있으니 앞으로 걱정은 없겠다 싶었죠. 결혼한 아들은 2년 만에 손주도 낳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았습니다. 먹고 살고 애 키우느라 바빠 명절에나 한 번씩 내려왔지만 그것도 괜찮았어요. 아들이 1층에서 장사를 하며 건물 관리를 다 알아서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김 씨 부부가 다시 올라가 머리 아픈 일을 할 필요도 없었죠. 그렇게 신경을 끄고 산 지 10년 가까이 되어 지금은 남편은 물론이고 김 씨의 나이도 70대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안 내려온다고 하네요. 설날에도 집에 내려오지 않고 장사를 하겠다고 하는 아들의 전화를 받고 김 씨는 남편에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 자식은 뭐가 그렇게 바빠? 작년 추석에도 안 오더니. 아무리 가게가 바빠도 명절 당일에는 와야 할 거 아니야? 남편은 핑계를 대며 얼굴도 비추지 않는 아들과 며느리를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사실 그런 생각은 김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애 키우고 먹고 사느라 바빠서 그렇겠거니 생각했는데 365일 내내 하루도 안 쉬는 것도 아니고 명절이 바쁘면 그 다음에라도 내려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 뒤에 김 씨는 부동산에서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어요. 사모님, 오랜만입니다. 김 씨가 도시에 살 때 주로 원룸 계약을 맡아주던 부동산이었어요. 시골에 내려오고 난 뒤에는 세입자 계약사항 역시도 아들에게 위임을 해두었기 때문에 따로 연락할 일은 없었죠. 아, 네, 어쩐 일이세요? 계약 관련 사항은 저희 아들이랑 말씀하시면 될 텐데. 그건 그런데 1층 상가 내놓으셨잖아요? 계약하실 분이 아드님이 아니라 건물 명의자 얼굴을 직접 보고 계약하고 싶다 하시네요. 1층 상가요? 1층 상가를 누가 들어온다고요? 1층에는 김 씨가 건물을 인수할 당시에 2곳에 매장이 있었고 그중 하나가 먼저 그만두고 나간 뒤에 김 씨의 남편이 치킨집을 차렸었죠. 그리고 치킨집이 점차 잘 되어 아들에게 물려주기 전에는 1층 전체를 김 씨가 모두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1층에는 저희 가게가 있을 텐데.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닌가요? 그러자 상대방이 오히려 더 당황하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문 닫으셨더라고요. 내부도 싹 철거해서 공실인 상황인데 아드님께서 빨리 세입자 구해달라 해서 지금 당장이라도 계약하시겠다는 분을 찾았거든요. 계약이고 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들이 운영하고 있어야 할 가게가 문을 닫았다는 사실이 더 큰 충격이었죠. 이어진 부동산의 설명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장사를 그만둔 지는 몇 달이 지났고 처음엔 터무니없이 비싼 월세를 부르다가 이제 가격을 주변 시세에 맞게 낮추었다고요. 김 씨는 일단 아들이랑 통화를 해보겠다 말하고 전화를 끊었고 이 사실을 남편에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남편은 이야기를 듣는 동안 계속 한숨만 푹푹 쉬었어요. 그럼 그놈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거야. 남편은 부동산에 다시 전화를 걸어 어떻게 된 일인지 자초지종을 물었고 이미 작년 초부터 가게에 손님이 끊기고 장사가 안 되어 현상 유지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건 그렇고 요즘 저희 건물 원룸 월세는 왜 몇 년째 똑같은 건가요? 근처에 대학도 있고 월세 수요는 항상 있었던 것 같은데 물가가 올라도 한참 올랐는데 10년째 월세는 그대로인 이유는 뭡니까? 아, 그거 모르셨어요? 월세는 오히려 올랐어요. 그런데 아드님께서 관리비를 더 많이 받고 월세는 그대로 동결 계약을 한 거죠. 관리비요? 그 건물에 관리비 따로 받을 게 뭐가 있나? 세금 줄인다고 그렇게 하신다던데. 월세는 그대로인 대신에 관리비를 30만 원, 40만 원씩 받잖아요. 사장님 모르셨어요? 남편은 전화를 끊고 머리끝까지 화가 났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자초지종을 물었더니 처음엔 그런 일 없다면서 변명을 하더라고요. 부동산에게 모든 사실을 다 전해들었다고 하자 그제서야 한숨을 한번 크게 쉬더니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장사가 너무 안 되어 어쩔 수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손님이 없어도 너무 없어요. 반대쪽에 먹자골목이 새로 생기는 바람에 손님들 다 뺏겼다니까요. 가게 열어봤자 알바생 월급도 못 주는 상황이라 그냥 닫아버렸죠 뭐. 그럼 왜 진작에 이야기를 안 한 거야? 아버지가 이렇게 화를 내실 것 같으니까 말씀을 못 드렸죠. 저희가 아들에게는 따로 월세를 받지 않았었는데 아들은 그 자리에 자기가 장사를 하는 대신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고 본인이 월세를 챙길 생각이었습니다. 저도 애 키우면서 먹고 살아야 하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당장 생활비도 부족한 판국이라. 아들과의 전화를 끊고 일단 김 씨가 서울에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남편이 쫓아 올라가려고 했는데 안 그래도 병원 진찰도 받아야 하는 김 씨가 올라가서 계약 문제니 건물에 생긴 문제도 싹 다 둘러보고 오는 것이 나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버스를 타고 올라가는 김 씨의 마음은 무척이나 심란했습니다. 1층에 가게를 닫던 말던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건 말건 그건 둘째 문제였어요. 아들이 대체 그동안 뭘 하면서 살았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먹고 살 건지가 의문이었습니다. 확실한 직장이라도 있으면 마음이 놓이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었잖아요. 일단 올라가서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상황이 좋지 않다 싶으면 아들에게 1층에서 다른 일이라도 하라고 해야 하는 건 아닌지 싶었어요. 오후 늦은 시간이 되어 건물 앞에 도착한 김 씨는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경기가 안 좋다는 아들의 말과는 달리 주변 건물은 모두 손님들로 북적거렸지만 김 씨의 건물만 1층이 텅 비어 불도 꺼져 있었어요. 한때는 손님이 줄을 서서 들어온 가게였는데 폐업 임대라는 종이만 붙어 있어서 을씨년스러운 기분까지 들었습니다. 4층에 있는 아들 집으로 올라가려고 하다가 건물 주변이 너무 더러운 것이 눈에 걸려 계단 구석에 있는 빗자루를 집어들었죠.
쓰레기 수거와 청소는 미화원이 매일 한다지만 그래도 건물 주인이 매일 주변을 쓸고 깨끗하게 유지해야 하는데 청소를 안 한 지 정말 오래된 느낌이었죠. 자기가 직접 하기 싫으면 사람이라도 써서 해야 하는데 대체 세입자들에게 수십만 원씩 받는다는 관리비는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한숨을 푹푹 쉬며 계단을 올라가 4층의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들이 문을 열어주었고 거실 소파에 김 씨가 앉아 있으니 아들과 며느리 김 씨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그래, 일단 너희들 하는 이야기부터 들어보자. 장사라는 것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만 문을 닫게 된 과정에 있어 아들의 불성실함이 큰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폐업을 했다는 사실 하나로 뭐라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걸 숨기고 몰래 세를 받으려고 했던 사실이 문제였죠. 관리비 명목으로 수십만 원씩 부당이득을 얻고 있던 것도 문제였고 아들에게 믿고 관리를 맡겨놨더니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어가는 것 같았죠. 장사가 너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저희 먹고 살 생활비도 없거든요. 아들은 잘못했다는 말 대신 자기들이 경제적으로 힘든 상태라며 호소했어요. 그러면서도 아들과 며느리 둘 다 일은 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럼 너희들 둘 다 나이도 젊은데 일도 안 하고 놀겠다는 거야? 차라리 1층에서 다른 가게를 해보던가. 저희는 장사에 소질 없어요. 엄마, 그러지 말고 이참에 이 건물을 제 명의로 바꿔주세요. 어차피 관리도 다 제가 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그럼 우리는 무슨 돈으로 살라는 거야? 시골 사시는데 돈이 뭐가 필요해요? 제가 생활비 섭섭치 않게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요. 괜히 장사해봤자 또 망하면 돈만 날리는 건데 그냥 가만히 월세나 받으며 살고 싶어요. 기가 막히는 아들의 말에 김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일전에 부동산에서 들은 내용과 아들이 하는 말은 별반 다르지 않았죠. 이 사실을 남편에게 이야기했더니 일단 자기가 올라와서 아들과 이야기를 하겠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내일 아침에 아버지 올라오신대? 아버지 오시면 그때 다시 이야기해라. 남편이 온다고 하자 아들은 잔뜩 인상을 찌푸렸어요. 그럼 엄마는 오늘 여기서 주무세요? 아무래도 아들은 김 씨가 하루 묵고 가는 것이 못마땅한 듯 보였죠. 아들의 말을 듣고 김 씨가 기분이 상하는 것 같자 아들은 서둘러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아니, 제 말은 그게 아니라 갑자기 오시는 바람에 차린 것도 없고. 김 씨는 대단한 상차림 따위는 바란 적도 없습니다. 다만 두 사람이 일도 안 하고 집에서 뭐 하고 있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안 쓰는 방은 그동안 창고로 써서 주무시기에 불편하실 텐데. 내가 아들 집 놔두고 어딜 간다는 말이냐? 됐으니까 이불만 줘라. 김 씨는 답답한 마음에 집에 있지 못하고 건물 계단이나 마저 청소를 해야겠다 싶었어요. 아까 올라오면서 보니 건물 구석구석 먼지가 한가득인데 제대로 청소를 하지 않아 한참 때가 쌓여 있었죠. 엄마, 이 시간에 어디 가세요? 아들의 질문에 대답도 안 하고 김 씨는 집 밖으로 나와 청소도구를 꺼내 능숙하게 건물을 쓸고 닦기 시작했습니다. 2층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잠시 후 어떤 젊은 여자가 계단을 걸어 올라오더라고요. 근처에 대학 다니는 학생 느낌은 아니었고 30대로 보이는 여자였는데 청소를 하며 힐끔 쳐다보니 낯이 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어디서 봤지 생각하는 와중에 여자는 3층으로 올라가 버렸고 문이 열리더니 나이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너 어디 갔다 왔어? 너 언니가 오늘 시골에서 자기 심어온다고 집 밖에 나가지 말라고 했잖아. 빨리 들어와. 이 목소리도 분명 들어본 목소리였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3층으로 올라가 초인종을 눌렀더니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돈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어머나 사돈?
목소리만 듣고 긴가민가 했는데 여긴 어쩐 일이세요? 저희 건물에 사시는 줄은 몰랐는데. 2층에는 내 집이 사는데 3층은 두 집만 살고 있고 방이 2개 있는 넓은 집이었어요. 아니, 저희는 여기 사는 게 아니라 그게 말이죠. 어떻게 된 일이냐면 사돈이 필사적으로 변명을 하고 있는데 연락을 받은 건지 4층에서 아들이 신발도 신지 않고 맨발로 뛰어내려왔습니다. 엄마 잠깐만. 장모님 댁에 지금 윗집 천장누수로 공사 중이라 잠시만 여기 계시기로 한 거야. 아, 네 맞아요. 저희 집이 도저히 사람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김 씨는 찜찜한 기분으로 다시 4층으로 올라왔고 아들과 며느리의 변명을 들어도 상황은 수상하기만 했습니다. 아들이 김 씨에게 내어준 방은 옷이 잔뜩 걸려있는 창고 같은 방이었고 이불을 깔아뒀으니 잠을 자긴 문제 없었지만 어쩐지 공기가 썰렁했어요. 이 방은 보일러가 안 들어오니? 아, 저희 요즘 생활비가 없어서 보일러도 못 틀거든요. 어머님이 이해해 주세요. 그렇게 이해하기엔 아까 거실도 따뜻했고 김 씨가 쓰는 방을 제외하면 아들의 집은 전혀 춥지 않았어요. 어쩔 수 없다는 생각에 하루만 버티자는 생각으로 잠을 자다가 새벽 3시쯤 너무 춥고 뼈까지 시리는 기분이 들어 거실로 나왔는데 오히려 거실이 훨씬 따뜻하고 온몸이 녹는 것 같더라고요. 누가 보더라도 김 씨가 쓰는 방에만 보일러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마도 창고로 쓴다는 이유로 보일러 배관을 막아버린 것 같았습니다. 이런 사실을 이야기해 주지도 않고 엄마를 냉골 바닥에서 자게 하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어처구니가 없었죠. 차라리 거실에서 자야겠다 싶어 이불을 거실로 끌고 나와 누웠더니 이제는 춥진 않았지만 밤늦도록 추운 곳에서 벌벌 떨다가 따뜻한 곳에 있으니 온몸이 으슬으슬 춥고 어디가 고장이 난 것 같더라고요. 감기 기운이 올라와 목이 꽉 잠겼고 결국 뜬 눈으로 밤을 새울 수밖에 없었죠. 다음 날 아침 6시에 남편에게서 출발한다고 전화가 왔고 김 씨가 전화를 받았을 때 목소리가 도저히 나오지 않을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어요. 당신 왜 그래? 목소리가 안 나와. 감기 걸렸어? 김 씨는 남편에게 전날 있었던 일들을 모두 이야기해 주었더니 남편은 화가 머리끝까지 난 것 같았습니다. 덜덜 떠는 김 씨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으니 잠시 후 아들네 부부가 나와서 그런 김 씨를 보았고 마치 본인들은 잘못 없다는 듯 그러니까 왜 여기서 잔다고 고집을 부렸냐 타박하더라고요. 그냥 밖에서 주무시지 왜 저희 집에서 주무신다고 고집을 부리셨어요? 저희는 원래 아침 안 먹는데 어머님 라면이라도 하나 끓여드려요? 그 말을 듣고는 더 이상 이 집에 있고 싶지 않아 그냥 가겠다며 일어났어요. 남편이 도착하려면 아직 멀었지만 근처에 문 열려 있는 카페에 앉아 있었죠. 잠시 후에 남편이 도착했고 두 사람은 일단 부동산으로 가서 자초지종을 확인했습니다. 아들의 말과는 달리 3층의 방 2개짜리 호실은 3년이 넘도록 세를 주지 않고 있었어요. 집수리 때문에 며칠 지낸다는 말은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에 불과했습니다. 남편은 얼굴이 시뻘개진 채로 아들의 집으로 달려갔고 초인종도 아니라 문을 쾅쾅 두드렸더니 잠시 후에 아들이 나오더라고요. 아버지 오셨어요? 오전부터 왜 시끄럽게 이러시는 거예요? 대체 너한테 어디서부터 어떻게 따져야 할지도 모르겠다. 너 대체 엄마를 왜 보일러도 고장난 방에서 재웠어? 네 눈에는 엄마가 아파서 골골거리는 것도 안 보이냐? 아니, 그게 왜 제 탓이에요? 갑자기 찾아오셨는데 그럼 우리 집 안방을 내드릴 수도 없잖아요. 아니면 우리 애를 그 방에서 재울 수도 없고요. 너는 아직도 너가 잘했다고 생각하냐? 네 엄마한테 그렇게 소홀히 대한 건 내가 절대 용서 못하는 일이야. 이래놓고 나한테는 건물을 빨리 내놓으라고? 너는 양심이 있는 자식이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이 문제랑 그 문제는 다른 일이죠. 아침에 너희 엄마 아침밥은 차려줬냐? 엄마가 안 드시고 그냥 가시겠다고 하셨어요. 이런 천하에 불효막심한 놈이 있나? 너는 부모가 너한테 돈이나 주는 사람인 줄 알아? 젊은 것들이 열심히 일할 생각은 안 하고 부모한테 빨대 꽂아 살려는 것부터 잘못됐어. 평생 놀고 먹으면서 살고 싶으면 젊었을 때는 그만큼 열심히 살아야 할 거 아니야? 너한테 재산 물려줬다간 다 날려먹을 게 뻔한 일이다. 내가 마지막으로 부모 노릇을 제대로 해야겠어. 남편의 말에 아들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고, 잠시 후 남편은 아들의 집에 들어가 모든 짐을 전부 집어던졌습니다. 대체 왜 이러세요?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이건 아니잖아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너 이제 나가라. 그동안 공짜로 살게 해준 것만 해도 부모 노릇 다 했다고 생각한다. 당장 집 비우고 3층에 너네 장모도 같이 데리고 나가라. 아버지,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나가면 어딜 가라고요? 1층 새로 온다는 세입자는 계약하기로 했고, 나머지 2층, 3층 세입자들한테도 관리비를 월세에 포함해서 내 통장에 넣으라고 이야기했다. 4층도 월세 줄 거니까 빨리 짐 빼고 나가. 이렇게는 못 나가요. 나가더라도 저희 집을 얻을 돈이라도 주셔야죠. 내가 그동안 너 같은 세입자 하루 이틀 받아본 줄 아냐? 법대로 한번 해볼까? 너가 그동안 나를 속이고 떼먹은 돈까지 싹 다 토해내야 정신 차릴래. 그렇게 아들과 한참을 싸우고 나서 집으로 돌아왔고, 2주 뒤에도 집을 비우지 않는 아들에게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고소장을 보냈습니다. 고소장을 받아들고 나서야 며느리와 아들이 울며 불며 잘못했다고 전화를 걸어왔는데, 더는 봐줄 마음도 없어서 장모까지 한꺼번에 내쫓아버렸어요. 아들이 괘씸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걱정도 되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휘둘리며 살고 싶지 않았어요. 70 넘은 부모가 이제 40대 자식들 걱정을 할 필요 없잖아요. 가는 날까지 부부 둘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글을 보신 모든 분들의 노년에 웃음과 행복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